일반인들이 불평등이 줄여지길 원하는 마음은 뭔가 계층 사다리, 어떤 사회의 세습을 없애거나 뭐 기회균 등의 이런 마음이 우리가 담겨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불평등 수치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한 구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불평등 수치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불평등 자체를 뭔가 불공정, 불공평, 어떤 부당한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볼 필요가 있다. 좋은 원인으로 증가할 수 있고 나쁜 원인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걸. 만약에 이거를 진보 쪽에 계신 분이거나 보수 쪽에 계신 분이거나 일선 기자분들이 다 알면은 설령 수출이 우리가 불평등이 커졌다 하더라도 내부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수출이 잘 돼서 불평등이 늘어나거나 수출이 작살나서 불평등이 줄어들면은 그럼 비난하고 자책할 게 아닌 거거든요. 비난할 일도 아니고 칭찬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쓸데없는 정쟁적 이슈를 줄일 수 있다.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좀 덜 썼으면 좋겠다. 네,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과 함께하는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불평등에 관한 재미있는, 흥미있는, 못 들어본 충격적인 이야기 불평등의 담론을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병천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뭐 오늘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이 시리즈로는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늘어나던 때도 있고 줄어들던 때도 있었는데 네. 늘어나던 때는 우리나라가 뭐가 잘 될 때 늘어나더라. 네. 그리고 줄어들던 때도 가끔 있는데 우리나라가 뭔가 위기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오히려 이제 고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서 네. 결과적으로 불평등도는 줄어든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좋은 거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좀 이제 그 정리하는 측면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이랑 이제 다음에 걸쳐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약간 이제 종합 정리라 그럴까요? 네, 종합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라는 거를 좀 이제 조만간에 일단락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중에 이제 한 두 번 뭐 길면은 아무튼 세 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종합 정리인 건데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정책 사이드에서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정책적 권한이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을 줄여 보려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하나 뭔가 이렇게 그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려면 본인이 이게 그림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요런 정책을 쓰면 요런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순기능이 더 크니까 요런 쪽에서 해야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까지도 고려하고 실은 이제 정책을 투입해야 되는 위치에 네.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학자분들은 자기 분야 이야기만 하면 되지만 실제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고위급 관료가 됐건 이제 어공이 됐건 늘공이 됐건 아무튼 불평등을 좀 단순하게 도식화시켜 보면 상층은 수출에 의해서 움직였고 예. 하층은 고령화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 얘기를 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서 뭐 몇 차례 드렸던 얘기긴 한데 그걸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제 가계 동향 조사라는 건데요. 코로나 터지기 전 2019년에 좀 일단 봤는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가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불평등과 관련된 대표적인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계 동향 조사라는 게 있고 가계 금융 복지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분기별로 발표되는 가계 동향 조사, 아무튼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자료고 2015년, 18년, 19년에 좀 수치가 확 이제 뭔가 눈에 띄게 보여졌던 측면이 있는데 파란색 그래프는 그 하위 20%. 네. 방식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방식이에요. 전년도에 이제 같은 1분기끼리 비교하고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는 방식이고 이런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하위 20%, 빨간색은 상위 20%에 해당하는 분위거든요. 5분위가. 빨간 게 고소득, 파란 게 저소득. 그렇죠. 네. 그래서 2015년은 박근혜 정부인데 저소득이 소득이 확 올라가고 그리고 고소득이 소득이 확 줄어들었고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예. 그리고 이제 요 노란색 제가 동그라미 친 건 2018년인데 이게 최저임금 논란이 있던 연도예요. 네. 이때는 고소득의 소득이 확 올라가고 여기 이제 저소득의 소득이 확 떨어져요. 요만큼 떨어지죠. 엄청나게 떨어지죠. 네. 이게 이제 최저임금 논란이 한참 있던 연도고 다음 연도는 저소득의 소득이 쫙 올라가고 그리고 고소득은 상대적으로는 떨어져요. 예.
그래서 같은 말인데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 때 불평등이 축소되고 근데 축소되는 원인은 고소득의 소득이 작살나고 밑에 소득이 올라가고 2018년대는 불평등이 확대되는데 밑에 소득이 안 좋아지고 위에 소득이 늘어나고 예. 그리고 2019년대는 밑에 소득이 올라가고 위에 소득이 상층 소득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거를 딱 두 가지 원인 수출과 고령화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좋아지건 나빠지건 고소득층은 써놓으신 대로 수출 탓이고 네. 또는 수출 덕분이고 네. 하층 그러니까 저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던 줄던 이건 그 노인들 소득이 늘거나 줄었기 그렇죠.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노인들 소득은 스스로 뭘 벌어서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외부 환경 수출이나 뭐 내수에 영향받는 계층도 아니다 보니 그렇죠. 노인들의 소득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건 그럼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린 표가 이건데요. 네. 2015년도 연도가 이제 재밌는데요. 2012년도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어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제 박빙으로 이겼던데요. 네. 그래서 2013년 2월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때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그 2012년 대선 때 공약이었고 2013년에 국회에서 이제 그 논란이 있어서 2013년에 그 법안이 통과가 돼요.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서. 네. 예. 그래서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근데 그 전까지 있던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던 건데 2008년도에 예. 저희가 이제 그 옛날 초고령화 할 때 몇 차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산율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2009년경부터예요. 그래서 그때가 기초 노령연금이 9만 원짜리가 도입됐던 연도고 이번에 2014년도와 15년도는 예.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도입된 첫 해년도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불평등이 실제로 축소가 되는데 이때 중국이 중간재 내수화를 파악하면서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업도 이때 좀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수출이 2015년에 상층에선 작살이 나고 그러니까 상층이 작살나고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이 개시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던 돈이 20만 원씩 확 지급되니까 그래서 여기 하위 저소득 20%는 팡 하고 소득이 올라가는 거고 기초연금 덕분에. 그렇죠. 기초연금 제도 개선의 일시적 효과인 거죠.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안 주다가 이 연도부터 주기 시작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펑 하고 노인 소득이 뛴 거예요. 노인들의 소득이 뜨는 건 국가의 정책 그렇죠. 정책 요인이었던 거죠. 요인이 강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정책 요인으로 저소득 어르신들 소득이 확 올라간 거고. 예,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될 텐데 거기 소득이 확 올라간 거죠. 네. 평균으로 다 10만 원씩 다 올라간 거니까. 예. 대신 여러 가지 수출 여건이 안 좋아서 불평등 상층 소득은 확 작살이 난 거예요. 빨간색은. 그러니까 노인 소득이 올라간 거는 원칙적으로 이때는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높았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이분들 소득이 올라간 건 좋은 일이었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수출이 작살난 거는 안 좋은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층 소득이 올라간 거랑 상층 소득이 작살난 거. 그래서 하층 소득이 올라간 거는 좋은 이유 때문에 상층 소득이 작살난 건 안 좋은 이유 때문에 해서 불평등이 축소된 거죠. 그래서 수치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불평등이 축소됐으니까 좋은 일입니다. 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인수분해해 보면 내막을 자세히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서 불평등이 축소된 거다. 예. 그걸 볼 수 있고 실은 2018년은 정반대였어요.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2년 차네요. 그렇죠. 예. 첫 해년도에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7월경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요. 네. 그때 이제 깜짝 놀랐었죠. 그렇죠. 16.4%를 시행된 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때 2018년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수출이 대박을 쳐요. 네. 이때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걸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확 급증을 하고 그러니까 상층 소득은 더 위로 올라가고 예. 근데 하나는 최저임금이 급등을 해서 고용 충격이 발생하면서 과거보다 이제 일자리가 좀 줄어들게 되고
또 하나가 사회 간접 자본 관련된 SOC 예산을 확 줄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줄이니까 그게 그러면 노인층 소득을 감소시키는 겁니까? 노인층 소득을 이제 거기에 노인층 중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반숙련 예. 그래서 약간 일하다 말다 하는 노인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컨대 고임금, 중임금, 저임금 이 사람들 일하는 사람이 대략 한 60% 정도 있고 인구에 이제 뭐 한 그 이제 밑에 있는 사람 중에는 일하다 말다 하는 예컨대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설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뭐 비정규직 일자리라든가 예. 그런 사람들이 SOC와 최저임금에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노인 또는 장년층, 특히 50대, 60대 이런 쪽에서 이제 실제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층은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약간 좀 이러저러 이제 불이익이 발생한 거고, 네. 상층에 그 올라간 거는 실은 좋은 원인 때문에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던 거고. 예. 그리고 2019년은 여기가 이제 2019년인데요. 여기는 상층 소득은 좀 줄어들고 네. 하층 소득은 올라가요. 상층 소득이 줄어드는 건 약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꺾여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고. 예. 근데 이제 최저임금과 SOC로 해서 고용 충격이 그때 이제 고용 데이터는 특히나 매달 발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뭔가 문재인 정부가 뜨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안 갖고 왔는데 어르신들 중에서도 하위 20% 어르신에 한해서만 기초연금을 10만 원을 더 지급하게 돼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이제 30만 원 인상이 원래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위 20%부터 먼저 지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거의 예산을 한 2배, 3배, 4배 한 2배 가까이 2배, 3배 정도 인상을 해서 근데 노인 일자리를 뭐 한 거의 한 2배 이상 확 그냥 늘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근로소득이. 그래서 2015년, 18년, 19년의 공통점은 실은 딱 단순하게 말하면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크게는 수출과 고령화 또는 노인으로 설명할 수 있고, 네. 이제 수출이 급감하면 우리가 이제 불평등이라는 건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인데, 그렇죠. 예. 그럼 불평등이 늘어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세 가지밖에 없다. 상층이 오르거나 하층이 꼬꾸라지거나 중간이 얇아지는 경우. 예. 불평등이 줄어드는 것도 상층이 작살나거나 하층이 오르거나 중간이 두터워지는 경우. 네. 근데 이제 중간은 아니고 이제 주로 상하층에 의해서 예. 수출이 작살나고 노인 연금 소득이 올라가고 노인 일자리 소득이 확 늘어나면 불평등은 축소된다. 근데 이것이 2015년, 18년, 19년이 마침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작동했던 연도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15년과 2019년이 수출 급감, 노인 연금 소득 증가, 일자리 증가가 이게 15년과 19년이었던 거고, 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는 수출 대박, 수출 대박과 노인 소득이 이제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는 그 일자리 충격으로 인한 노인 소득 약간 감소인 거죠. 특히 네. 노인 일자리 약간, 특히 여기 이제 장년층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이제 이런 이제 연도별 변화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5년도 같은 얘기고요. 1분위 소득이 좀 더 증가했고 특히 여기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인데요. 요거는 2018년, 19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가계 동향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시기가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약간 이제 뭐랄까 상승세라 그럴까 이렇게 확 오르던 시기고 18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확 걸렸고 19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매출액이 확 줄어들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층에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계속 물론 이제 뭐 미국의 자동차는 많이 팔리고 반도체는 확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약간 그 자동차와 반도체가 약간 서로 상충돼 가지고 한 방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대체로 전체 수출로 봤을 때 이제 그 수출이 대박 치면은 상층이 좀 더 올라가고 수출이 합쳐서 작살이 나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쪼그라드는 패턴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소득 하위 20%, 소득 1분위라고 불리우는 그 계층은 대체로는 노인층이라면 그분들의 경기, 그분들의 경제 상황 네. 또는 그분들의 소득, 그분들의 운명은
실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수출이 잘 됐을 때 트리클 다운이 내려가는 그런 계층이 사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그런 게 약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도 소득 하위 20%가 예를 들면 자영업자, 네.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저소득 노동자 네. 그런 분들이라면 대기업이 수출이 잘 되면 그게 부품업체로 가고 그게 그쵸. 보너스로 나오고 그럼 나오면서 술 한잔 하고 뭐 그러면서 네네. 외식도 하고 하니까 이제 소득 하위 20%에게도 다는 안 가지만 잘 가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는 그냥 노인층입니다라고 하면 네. 그분들의 소득은 삼성전자가 혹은 현대차가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그 트리클 다운이 흘러내릴 계층이 아니고 네. 오히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나 혹은 노인 일자리나 내지는 뭐 공공근로나 혹은 기초연금이나 이런 복지가 늘어나야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않은 계층이라면 네. 공교롭게도 수출이 잘 될수록 이분들은 소외받고 왜냐하면 네. 정부가 수출 잘 되니까 경기 좋은 줄 알고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소홀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로 네. 수출이 안 되는 시기에는 야 그럼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뭘 해야 돼라고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네. 뭐 자영업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결국은 노인들 위해서 하는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네. 기초연금 혹은 뭐 돈 뿌리기 이런 건데 결국은 정부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혜택이 결국은 노인들에게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부가 경제활동 자체를 살릴 수는 없으니 그렇죠. 정부도 노력이라고는 하는데 네. 결국 뭐라도 하고 나면 결국은 그건 그냥 노인들에게 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한다면 수출이 잘 될수록 네. 우리나라 하위 20%인 노인들은 힘들어지고 반대로 수출이 안 될수록 네. 노인들은 오히려 좋아진다. 네. 그런 게 일종의 뭔가 명제나 공식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근데 수출이 잘 된다 그래서 노인들이 손해 보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수출이 잘 되면 네. 노인들 정부가 네. 그냥 경기가 좋으니 네. 그 경기를 누르는 정책들을 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 네. 경기를 살리려고 무슨 정부가 공공근로를 시작한다든가 네. 혹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슨 새로운 뭔가를 시도한다든가 하는 거를 덜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출이 잘 되는 해는 뭐 전에 비해 나은 게 하나도 없네라는 게 노인들 계층이 느끼는 걸 거고. 안 그런데 그럴까요? 이 프로님 말씀하시는 가정이 실제로 작동되는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기가 과열이다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뭐 통화량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재정을 줄이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 경기를 진작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의 뭐 한국은행이 됐건 중앙정부가 됐건 수출을 중심으로 그 지표를 삼아서 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쓴다고 보기는 좀 제 생각에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출이 상황이 좋은 거랑 노인 관련된 예산을 이제 그리고 노인 관련돼서도 실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도식적으로 보면 하나는 연금 정책인 거고 연금 정책도 연금 정책은 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초연금이 있고 네. 국민연금이 있는데 예. 기초연금은 아시다시피 하위 70% 어르신한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20만 원을 주는 거였고 문재인 정부는 30만 원으로 그걸 인상을 했어요. 예. 그리고 현재 30만 원 정도인 건데 그래서 그냥 모든 어르신한테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하위 70% 모든 어르신에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불평등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국민연금 제도가 약간 늦게 도입됐어 가지고. 예. 근데 이 결국 연금 정책을 거시경제 환경에 의해서 변동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노인 일자리 정책은 네. 마치 우리가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재정 정책을 확장하거나 수축하거나 하는 것처럼 노인 일자리는 늘리거나 줄이거나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수출에 의해서 판단한다기보다 그냥 그때 정부가 이제 약간 좀 약간 말 그대로 정무적 판단.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 프로님이 대통령이 됐다. 네. 그러면 이 프로님이 제가 2년 안에 불평등을 확 줄이겠습니다. 네. 거를 이 프로님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공약을 할 수 있다. 네. 네. 일단 예컨대 수출을 그냥 20%를 더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는. 네. 예. 예컨대 전체 수출량의 20%는 법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수출 쿼터제. 수출 쿼터제. 수출 쿼터제를 하고 예. 그럼 상층 소득이 작살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와 뭐 시한부 연금제도, 뭐 2년 한해서 기초연금을 10만 원씩 더 주겠다. 네. 또는 뭐 일자리를 지금보다 더블로 늘리겠다. 노인 일자리를. 그럼 밑에가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불평등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우리가 뭔가 우리 사회 원래 우리가 일반인들이 불평등이 줄여지길 원하는 마음은 뭔가 계층 사다리 어떤 사회의 세습을 없애거나 뭐 기회균 등의 이런 마음이 우리가 담겨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불평등은 수치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한 구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불평등 수치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방금 말한 건 물론 이제 좀 극단적 사례이긴 하지만, 예. 근데 만약에 뭐 지난번 시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증가했던 원인 얘기한 것처럼 좋은 원인으로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 자체를 뭔가 불공정, 뭐 불공평, 어떤 부당한 불평등 증가의 글로 세게 생각하는 경향이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데 네.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볼 필요가 있다. 좋은 원인으로 증가할 수 있고 나쁜 원인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약간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전체 불평등의 구조를 어떻게 인식할 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좀 줄인다 그랬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노인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이제 약간 최저임금 쇼크에 대한 이제 어떤 방어적인 측면에서 좀 늘린 측면이 실제로 있거든요. 일자리수 감소하면 그걸 최저임금 욕 먹을까봐. 이걸 파악한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파악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수출 원인은 잘 파악은 못했었지만 실은 만약에 이거를 진보 쪽에 계신 분이거나 보수 쪽에 계신 분이거나 일선 기자분들, 네. 기자분들이 다 알면은 설령 수출이 우리가 불평등이 커졌다 하더라도 내부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수출이 잘 돼서 불평등이 늘어나거나 수출이 작살나서 불평등이 줄어들면은 예. 그럼 비난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닌 거거든요. 비난할 일도 아니고 칭찬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쓸데없는 정쟁적 이슈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문제의식이 약간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적 에너지를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어떤 증오심, 뭐 미움, 뭐 원망 내지는 누구누구 탓하는 거가 뭐 진보든 보수든 서로 이제 작동하기 마련인데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좀 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 구조를 좋게 만드는 거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도 극단적으로 숫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 수치는 줄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또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수출이 뭐 줄어들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네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뭐 제가 이걸 뭐 알기까지는 제 딴에는 뭐 이런저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네.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알겠습니다. 관료, 정치권, 기자분들이 이제 뭐 세부 사항에 따라서 쓸데없는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거죠. 요 얘기 나온 김에 저도 평소에 이런 통계로 이걸 얘기하는 게 맞나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우리는 하위 20%의 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네, 뭐 주로 늘기는 하지만 그 폭이 어느 정도냐. 네, 상위 20%가 소득이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이걸 보고 네, 상위 20%의 소득이 많이 늘면 이거 불평등도가 커지네. 그렇죠. 하위가 늘면 뭐 이러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그게 요인이 이제 수출이고 아니고도 네. 꽤 중요한 몰랐던 사실이지만 작년에 하위 20%에 있었던 사람이 네, 올해 그분들이 얼마나 소득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그걸 계산해야 네, 불평등도가 얼마나 줄었냐 뭐 이걸 할 텐데 네, 우리는 작년에 하위 20%였던 분이 예를 들면 갑자기 뭐 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생겼던 어떤 뭐 사업거리가 생겼던 소득이 돼서 이분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서 이분이 상위 20%로 가기도 하잖아요. 매우 그렇죠. 소수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동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많이 늘어나셨네. 하위 20이 많이 늘어나셨네라고 우리가 통계로 파악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하위 20%를 벗어나서 상위 20%로 가는 순간 이분의 소득은 상위 20% 소득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이듬해 통계에는 상위 20%의 소득이 얼마로 늘었냐 줄었냐에 그분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어제 작년에 가난했던 이분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만약에 불평등도가 없어지는 세상이라는 건 매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너는 이번에는 상위 20%에 너는 A반에 B반에 C반에 D반에 E반에 할 때 네, 그거를
그냥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소득으로 결정하지 말고 네. 물론 A는 고소득, B는 다음 소득, 네. E는 저소득이겠으나 그걸 매년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그 사회는 정말 평등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랜덤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E였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B가 되고 B였던 사람이 그 다음엔 그렇죠. D가 그 되고 사람의 지위가 랜덤하게 D가 바뀌는 그렇죠. 거죠. D가 A가 되면 예. A는 연봉이 2억, E는 연봉이 2천. 네. 야, 이게 왜 이렇게 불평등해 하더라도 그 나라는 하나도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랜덤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돌리더라도 네.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그렇죠. 항상 맨 바닥인 2층의 평균 소득이 얼마야? A는 얼마야? 야, 이거 불평등도가 개선이 안 됐는데 올해도 네. 분명히 가위바위보에서 바꿨는데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네. 이거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총 통계로서 이게 맞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은 계속 들더군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이제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는 능력이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 전체의 역량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방금 하위 소득은 결국 어르신 연금 파트,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 일자리 세 개가 실은 노인 소득을 결정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언론들 기사 보면 뭐 혹시라도 이 프로그램을 보는 기자분들이 있으면 노인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또는 노인 비정규직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과 실업률이 빈곤율이 높은 거다라고 말하는 기사가 있으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노인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노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라는 거죠? 노인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걸 의미하는 거고 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어든다. 노인 정규직이라는 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인 비정규직이 높은 건 사실인데 네. 되게 이제 시간제 일자리가 많으니까 노인분들은 네. 노인 비정규직이 높은 거는 불평등과 빈곤과 자살을 줄이는 걸로 작동하고 있지. 노인 비정규 그래서 실은 문재인 정부 때 노인 비정규직을 늘었죠.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확 늘린 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노인 비정규직을 대거 늘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나쁜 거였냐? 수치상으로는 최소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와서 가만히 있다가 퇴근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소득은 낮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건지는 좀 이제 내부를 들여다볼 문제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마치 노인 비정규직 뭐 빈곤율 자살률이 마치 이게 연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좀 전체 구조를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어차피 그냥 수치라는 건 계속 존재하는 건데 다만 이제 좀 최근에 지금 올해가 지금 6월 말인데 네. 지금이 최저임금 논란 시즌이에요. 내년 최저임금 이제 슬슬 정해야 돼. 예, 그래서 보통 이제 7월 초쯤에 보통 결정을 해가지고 노동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노동계랑 그 이제 기업 쪽이랑 이제 뭔가 이렇게 협상을 좀 세게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어떤 이제 그 물밑 삿바 싸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한참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한참 많이 나오는 기사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많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많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 몇 차례 했었지만 저부가가치 사업장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부가가치가 우리가 이제 뭐 그 음식 숙박 도소매업 또는 부분적으로 이제 농림업 예. 이런 쪽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저임금을 줄이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왕창 준다. 그거는 망하는 걸 촉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불 능력보다 그 생산성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은 한 3% 정도 인상했는데 한 10% 정도 계속 그걸 지급한다. 네. 그럼 이제 지불 못하니까 망하게 되겠죠. 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되니까. 예. 그 방법도 하나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고용에 충격이 일정 정도 오니까 더 바람직한 방법은 좀 장기에 거쳐서 이분들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적당하게 또 압박용으로 쓰더라도 예.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드는 전공법은 저부가가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가 그것이 실은 이제 전공법인 거죠. 물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은 좀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통해서 그것도 줄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고용 압박을 아예 이제 네. 고용 충격을 감수하고 내거를 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하려면 이제 살짝 이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그런 게 가는 게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봐야 되겠죠. 네. 뭐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실은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불평등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수출 대기업이 잘 되는 바람에 상위가 두터워져서 그렇지. 네. 그게 뭐 크게 큰 문제가 있어서 불평등이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네. 그런 얘기였고 가끔씩 불평등이 괜찮아지는 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위가 무너지거나 네. 아니면 하위가 좋아지는. 연금제도라든가 등등이 그런데 바뀌어서. 그것도 뭔가 획기적으로 노인 계층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네. 그때 아주 그 획기적으로 네. 하위 20%가 좋아지더라. 네네. 우리나라 하위 20%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 그거 다 버리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이 대략 한 62, 3% 정도 되거든요. 네. 고용률. 네. 여기에는 이제 노동자가 대략 한 2천만 명. 자영업자와 같이 뭔가 이제 생계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 분이 이제 700만 명. 네. 대략 한 2,700만에서 한 2,800만 명 사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다 합쳐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 중에서 비율을 뽑아보면 대략 한 63% 언저리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성인 인구 전체 중에서 나는 돈을 벌고 있다. 가장 저임금 노동자이거나 빈곤 비정규직 노동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겨우 벌어. 최저임금 최저임금 반밖에 못 벌어 심지어는. 네.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상위 63%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우리나라 중산층이다. 소득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아예 직장을 안 다니는 노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업주부인 분들. 그런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병천 소장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 뭐 그래서 통계가 저임금 그렇지만 노동자는 대체로 이제 중간에 해당하시는 분인 거죠. 전체 성인 인구를 치면. 그러면 우리는 하위 20% 대부분이 노인인 네. 이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윗계층 말씀하셨던 열심히 버는데 저임금 최저임금 노동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분들. 왜냐하면 네. 결국은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제일 고통스럽고 불행한가? 네. 거기에 정책의 손길이 먼저 가야 한다면 네. 나 할아버지고 네. 나 할머니인데 같이 지내 네. 둘이서 한 달에 80만 원밖에 못 벌어. 네. 아유 그냥 간신히 먹고 살아. 네. 그분과 네. 네. 애가 둘이고 애가 셋인데 아내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그래서 애들은 내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해서 한 달에 450만 원 벌어. 네. 그러면 중간쯤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국가는 어디에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야 하냐면 제 느낌에는 450만 원 버는 저 치열한 저 가장 애들 셋 기르는 저 집에 네. 도와줘야지. 네. 할머니 할아버지 70만 원 80만 원도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네. 과연 고통 지수가 여기가 더 높을까 생각해 보면 네.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이 프로님 얼마나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더 가난한 사람, 빈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노인 빈곤이 콜 노인 빈곤이고 자살이 콜 노인 자살에 가까웠다. 물론 이분들이 전체 빈곤과 전체 자살의 100%를 차지한다는 그러니까 의미는 오죽 아니지만 힘들면 자살을 하겠니? 가장 빈곤의 큰 덩어리, 자살의 가장 큰 덩어리 역시도 노인 빈곤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률이. 그래서 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기초연금 20만 원짜리를 도입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9만 원짜리를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는 20만 원을 도입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3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 새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확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은 대체로 잘한 정책이다. 네. 노무현 정부도 잘했고 박근혜 정부도 잘했고 문재인 정부도 잘했다. 그 노인의 70%까지 다 동일하게 뿌렸어야 자살률이 줄어들었을까요? 저는 노인의 10%만 30만 원을 들이든 아니면 노인 10%만 조금 더 해서 50만 원을 들였어도 자살률은 드라마틱하게 줄었을 것 같은데요. 하위, 노인 하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게요. 노무현 정부 때 기초연금 그때는 용어가 기초노령연금이었는데 이때 도입할 때 당시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30%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제도가 나중에 도입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가 보통 원래 사각지대란 복지사각지대라는 표현 있잖아요. 복지사각지대는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그 공간적 개념인데.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는 이쪽은 안 보이거나 이쪽은 안 보이는 걸 사각지대라는 거 요만큼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 한국의 현대사는 너무나 압축 성장을 빨리 했기 때문에 압축 성장, 압축 도시화, 압축 인구 팽창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시차에 의한 사각지대. 네.
사회 변화 속도를 제도 변화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88년에 처음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이제 10인 이하 사업장, 5인 이하 사업장, 지역 가입자까지 되는 거는 2000년대 중반부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급증한 거는 90년대 외환위기 이후부터 기초 노령연금이 도입되는 2008년 전까지가 이때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거의 노인 자살률이 거의 따따블 정도로 급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시기, 그러니까 한 98년경부터 2008년경에 약 10년. 예.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대규모 자살자의 급증, 빈곤율의 급증, 예. 특히 이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에 그래서 이 시기가 역사적 사각지대였는데 그래서 그때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노인이 대체로 비슷하게 빈곤했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예컨대 우리가 이제 아마 이프로님도 비슷했을 텐데 저희 어머님은 10남매였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은 10남매였고 저는 이제 5남매였는데 대가족 제도가 약간 중가족 제도가 되다가 그다음에 핵가족이 됐다가 지금 1인 가족으로 바뀐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급진적인 가족의 해체, 심지어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이제 아이도 안 낳는 예. 이런 이제 뭐 그 이제 가족 자체가 해체될 정도로. 네. 근데 우리나라가 다 이게 어떤 압축 성장의 후가 같은 거인데 압축 성장의 어떤 시간차 후가 같은 거죠 이게 지금.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의 노인들 관련된 정책은 대체로 순기능이 훨씬 더 많았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30만 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부터 쏟아지는 노인들은 그래도 굶어 죽을 노인들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1차 베이비머의 대표적인 게 58년 개띠 그룹들인데 예. 58년 개띠가 1차 베이비머를 상징하는데 이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금 60 내지 70%예요. 물론 이제 금액은 아주 두텁진 않지만 한 30만 원, 50만 원 이 정도가 되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랑 문재인 그러니까 그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다 네. 40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하위 70% 어르신한테 40만 원을 주고 이재명 후보는 100% 모두에게 40만 원을 주겠다 발표했거든요. 그 정책은 안 좋은 정책이다. 이제부터는 그 비율을 많이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말씀하신 대로 맞는 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초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커버해주면 되는 거다 지금은. 기초연금이 커버할 거를 국민연금이 커버해주고 기초연금의 역할은 오히려 줄여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하위 70%한테 주고 있다라면 제가 보기엔 한 노인 하위 30-40%한테로 대상자는 좁게 금액은 두텁게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메리트가 약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으로는 노인분들에 대한 과도한 복지는 네. 어떤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률을 줄이는 측면보다는 정치적으로 표를 받기 위한. 예. 그래서 2030, 20대, 30대, 40대인 젊은 층들이 당연히 바보가 아니면 다 알게 될 거거든요.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도 있는 예. 것처럼 예. 이 친구들이 야마가 돌게 될 거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복지 확대가 특히 노인 복지 확대가 숨기는 게 더 많았는데 지금은 노인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문제다.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가 됐다. 최적화를 진지하게 좀 고민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지를 둘러싼 세대 갈등,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역포위, 그리고 복지에 대한 비판적 세력의 확산. 이 실은 이게 90년대 이후 유럽 복지국가가 겪었던 거거든요. 유럽도 비슷했어요. 고령화, 뭐 내지는 이제 경제 성장률의 저하, 내지는 국가 경쟁력 약화 이런 거랑 맞물려서 겪었던 건데 한국도 그런 걸 이제 앞으로는 내후년이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한 초고령화 원년이 돼요. 예. 2025년이. 그때는 저는 어마어마한 기사량이 쏟아질 거고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친구들이 학습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좀 정치권이나 지식인이나 이런 이제 복지에 주로 관심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 지난 10년, 15년간은 저는 순기능이 더 많았다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그 노인 기초연금이 그쵸. 폭넓게 주는 노인 기초연금이. 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 빨리빨리 줄여야 된다 그 비중을. 그렇죠. 그래서 비율을. 저는 윤석열 정부의 40만 원 지급을 동의하지 않는다. 그 정책은 이제 부정적 효과가 더 큰 정책으로 본다. 70%에 40만 원 준 건.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의 100% 주는 거는 더 동의가 안 되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지금 당선자가 하는 거 역시 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려면 이미 들이던 거 뺏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야, 그 정책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표를 얻을까요? 잃을까요? 저는 이제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청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지금 저는 이제 뭐 약간 이제 선거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도 관심 많은데요. 20대, 30대 우리 유권자를 세 덩어리로 구분해서 예. 연세 드신 60, 70, 80 어르신들, 40, 50 어르신들, 20, 30 청년들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구분하면 이 프로님 생각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60, 70, 80 어르신 비율 이게 뭐 10점 만점으로 배분해 보면 인구 비율이 그쪽 인구 비율과 유권자 비율 같은 말이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10점 만점을 배분해서 1번, 2번, 3번 연세 드신 분들부터 세 덩어리로 나눠서 607080과 네. 또 4050 4050과 2030 예, 누가 인구가 많을 것 같냐? 네, 비율 뭐 2대 2대 8인지 뭐 2대 2대 6인지 뭐 이런 식으로 4대 3대 4대 4대인지 뭐 5대 3대 2 같습니다. 5, 3, 2 예. 땡인데요. 네. 이제 실제로는 여기가 30%. 예. 그다음에 4050이 전체 유권자의 38%. 오, 그쪽이 더 많아요? 여기는 607080으로 더 길게 보는데 6070, 80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 뭐 아무튼 연세 드신 분들 다 포함해서 80에는 많이 돌아가시는구나. 예. 여기는 전체 유권자 30%. 네. 4050은 전체 유권자 38%. 예. 2030은 전체 유권자 32%예요. 예. 그래서 32, 38, 30. 비슷하네요. 예. 심지어는 2030이 6070, 80보다 많아요. 2%더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 2030만 32%고 여기 40대를 결합시키잖아요. 딱 51%예요. 2030, 40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튼 우리가 노인 복지도 중요하고 뭐 그래서 관심이 많고 이제 책에서도 되게 비중 있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노인표를 받으려고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쓰는 건 바람직한데 고령화가 되면 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약간 과도하게 어떤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 이유로 그래서 노인 복지를 왕창 늘리겠다. 그러면 2030, 40이 전체 유권자의 딱 51%예요. 그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들한테 이거를 고자질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좋은 정책, 필요한 정책 확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A 후보 또는 B 후보가 그게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노인표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늘리고 있다라고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이 친구들이 야 정말이야? 그 설득이 되면 참 좋은데 네. 우리나라에 그동안 나왔던 대선에서의 선심성 정책 중에 네. 그게 선심성 정책이라는 이유로 다른 계층한테 비판받아서 역풍이 불었던 정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그냥 좋은 건 좋은 거고 예산 어디서 나올 거예요 하면 알아서 잘 효율적으로 써서 만들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지. 선신성 정책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자동차 주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테슬라, 포드, 현대자동차 회사별 자동차 판매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시행 이전 선심성 정책이 있고 시행 이후 선심성 정책이 있어요. 시행 이전에는 저는 세대 갈등은 시행 이전에도 논란이 될 거로 보고 지금 이거 민주당이 당시 자체 조사했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사한 거에서 20대와 30대가 반대한다고 65%였어요. 20대 30대는 현찰 받는 건데 왜 반대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속에 이거 나한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를 고민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네한테 기본소득 줄 거야라고 말했는데 이 친구들은 나한테 기본소득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세금 걷어가는 걸로 받아들인 거죠. 그 돈은 어디서 날까? 그다음에 시행 이후에 선심성 정책이 타격을 받은 거는 그게 최저임금 정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거랑 소상공인들 및 자영업의 정책은 트레이드오프 관계거든요. 그래서 원래 최저임금 정책의 역사적인 유래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얘기했던 임금주 성장론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니까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영업자를 고려해가지고 소득주 성장이라는 용어를 약간 이제 변형해서 쓴 거거든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해서. 예. 근데 당연히 최저임금을 팍 끌어올리면 이쪽 분들은 약간 이제 부하를 받는 거거든요. 어떤 과부하에 더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야 최저임금 팍팍팍 올린다 그러니까
뭔가 노동자들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진보적 가치, 저임금 노동자의 그런 진보적 가치 애정 있는 중산층 분들도 직접 나랑 관계는 없으나 그냥 뭐 바람직한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시행하니까 이쪽 분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한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도 뭔가 이렇게 뜨거 하면서 뭔가 이제 근데 그거는 차분히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상충 관계 및 트레이드 오프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덜 사려 깊게 채택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논리적으로 차분히 생각하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아까 전에 복지 마치 기본소득에 대해서 왜 2030 친구들은 반대했을까처럼 이미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2030도 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뭐 긍정성 부정성이 같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너무 가파른 나라여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비고 복지비의 3분의 2가 노인 관련 예산이거든요. 노인 관련 예산의 급증 자체는 저는 불가피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어떤 재정 적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세금도 어느 정도 인상되는 건 불가피한데 예.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고 책임성 있게 정책을 써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안 네. 그러면 덤탱이를 쓸 수 있다. 네. 예,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들, 네. 좀 복잡한 것들, 기타 등등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보죠. 최병천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